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개풍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그 경기도 개풍군의 그 위성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앞에 이렇게 지금 그 한강, 임진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 한강하고 이제 임진강에 합류되는 곳을 조강, 할아버지 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풍군 하면은 대체적으로 봐서 여기 그 개성 분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이쪽 전반을 다 그 지금 개풍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상세한 지도는 좀 이따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개풍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예성강이거든요. 예성강하고 또 이제 그 임진강하고 한강이 만나서 이쪽 지역이 이쪽 경기만 강화만 지역이 하나의 예로부터 이제 어떤 거대한 내해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그런 쪽을 갖다가 쭉 연안을 따라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이제 북쪽으로 가서는 개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주변 산악 위쪽 북쪽은 산악지대이고 남쪽은 주로 이제 평지가 좀 더 많습니다만 그렇게 개성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곳이 이제 개성군이었습니다. 개성군 그 분지를 좀 확대를 이렇게 해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이쪽이 이제 개성 시내였다 그러면 이쪽 위쪽도 다 원래는 지금도 이쪽도 다 이제 박연폭포 있고 이런 쪽도 다 저기 개풍군에 속했습니다. 해방 당시만 해도. 그런데 현재 지금 북한에서는 이제 개성시의 영역이 기존의 이제 그 시내에서 이쪽에 박연폭포 있는 데까지도 이렇게 좀 확대되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쪽 개성시하고 개풍시는 뭐 정확하게 예로부터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행정적으로 그렇게 일제시대 때 이제 구분이 된 상태인데 그런 기점을 가지고 또 이해를 해야만이 좀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적으로 개풍군으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해방 당시 시점의 개풍군의 지도인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성시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랜드마크로 할 만한 것이 이제 송악산이 있는데요. 송악산이 있고 그 위에 천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국사봉이 그 다음에 이제 국사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사봉이 764m고요. 천마산이 762m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경기도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산과 두 번째로 높은 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천마산하고 국사봉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위쪽까지도 다 이제 포괄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시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서울 지역에서 이제 사시는 분 같으면 제 생각에는 이제 뒤에 이제 북한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성시도 이 송악산 뒤편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큰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산처럼 그렇게 비교를 하시다 보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성시 우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쪽이 이제 뭐 수일이 가는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이쪽 왼쪽으로 가는 방향은 뭐 무학재 가는 방향이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서울하고 모양새가 좀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 위에서부터 이제 영북면하고 영남면은 이제 산지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성면하고 청교면, 봉동면 같은 경우 또 상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바다라든가 이제 강이 이제 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큰 강이 접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쪽에 이제 개성 중심가의 외곽지에 되어서 왕릉이라든가 뭐 문화 유적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은 이제 북면하고 그 다음에 서면, 남면, 광덕면
대성면, 흥교면, 임한면, 그다음에 중면 요런 지역은 이제 임진강이라든가 한강, 그다음에 뭐 예성강하고 이렇게 접하고 있어가지고 좀 물가 쪽하고 좀 연계가 된 그런 삶이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더 다른 지도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쪽 개풍 같은 경우에는 요 뭐 경기도하고만 관여된 것이 아니라 위에 뭐 금천이라든가 평산, 그다음에 연백 뭐 이런 쪽으로 황해도 남부 지역하고도 이제 연관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기도 개성시라기보다는 이 황해도의 그 남쪽 지역하고 합쳐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을 형성하였던 것 같습니다. 철도 같은 교통편 같은 경우는 그 경의선이 철도가 이쪽에 개성 중심지를 지나서 토성을 거쳐 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토성에서 이제 해주로 가는 그런 선이 있었습니다. 개풍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옛날에 토성이 지금 군청 소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개풍읍이라고 하는데 이 개풍읍에서 옛날 같으면 이제 경의선으로 가고 또 해주로 가는 그런 역의 교차 지점이 되었던 거죠. 지금 개풍군 같은 경우에는요, 뭐 수많은 유적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빨갛게 표기된 것이 다 유물 유적이 소재한 곳입니다. 그만큼 개성이 고려 시대의 왕도였기 때문에 유물 유적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왕릉이 있어가지고 태조 왕건의 왕릉하고 또 뭐 공윤왕릉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개성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성 외에도 이 개풍군에는 이쪽에 천마산에 대흥산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서울에 북한 산성처럼 그런 또 큰 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인데 그런 산성을 비롯해서 많은 유물 유적이 있는 곳이 또 개풍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재 북한의 지금 개성시의 시가지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송악산이 여기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38도선이고, 그러니까 원래 개성시 중심지라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해방 당시에 개성 중심지였을 텐데 38선 이쪽까지 여기 박연폭포 있는 데까지 다 이쪽 개성시가 이제 확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개성시라고 하면은 면적은 179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위쪽까지 늘어난 거까지 포함해서 200km 제곱킬로미터가 안 되니까 해방 당시에 일제시대가 확정한 개성 시내는 훨씬 이거보다 작았겠죠. 그리고 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은 이 개성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고구려 시기에 부소갑과 동비홀로 불렸는데, 부소갑은 송악산을 의미하고 동비홀은 소리 옮김으로써 개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해가지고 송악산과 개성이라는 말은 고구려 시대부터 아주 오래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또 북한에서는 지금 개풍군이 여기 이제 개성을 중심으로 했을 때 송악산 뒤편으로 해가지고 여기 영역을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판문군 이쪽이 또 판문군인데, 하여튼간 지금 해방 당시에 개풍군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 북한의 개풍군보다 이제 훨씬 큰 상태였죠. 요것은 개성시와 주위 지역의 개념도인데요. 지도보다는 요게 좀 간명한 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경의선 철도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토성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송악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위쪽에 천마산이 있고 오관산이 이쪽에 있고 해서 이쪽에 이제 산성을 만들었고요. 요거는 자연 지도로 다른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가 이제 개성 분지가 있고 개성 성이 있으면은 뒤에 대흥산성이 있고, 또 이제 북한에서는 이쪽 개성 위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산을 갖다가 아호비령 산줄기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그 개성시 행정구역인데요. 지금 그 개성시 말고 개풍군하고 판문군,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장풍군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개성시가 개성특별시로 이제 승격되면서 지금 이 그 장풍군은 이제 황해남도 장풍군으로 그렇게 그대로 이제 남게되었지만, 이 개풍군하고 판문군은 각각 개성특별시의 개풍구역하고 판문구역으로 이렇게 그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성시를 중심으로 해서 개풍군을 포함을 해가지고 경기도의 아주 그 노른자위 같은 곳이었습니다. 서울의 남경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좌도에 속했고요. 그 다음에 그 황해도 남쪽 지역이 경기 우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이런 지역이 그 지금 그 저 경기도에 속했고, 또 지금 현재 뭐 강원도에 속해 있는 그 철원 같은 곳,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안엽 이런 것도 다 이제 경기도에 속했었죠, 그때는. 그래서 그 개풍군 지역은 그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강화도에서 이쪽 김포 사이로 하는 길하고 이 조운이 이제 발달이 돼서 황해도에서 오는 그 백길이 지나가는 그런 길목이기도 했고요. 조선시대에는 그 백길이 더 발달이 돼가지고 이쪽 평양에서부터 이렇게 그 조운이 이렇게 오는 백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성강 쪽도 더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 같은 경우도 남한강하고 북한강하고 더 올라가게 돼 있고 해가지고 이 그 더 조운이 활발해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기 그 이쪽 개경이 바로 요거 길목에 있었다는 거죠. 그 길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은 개풍군의 위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지금 이 강화도하고 통진하고 그 김포 사이를 지나가는 이 아주 그 가는 운하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그 상당히 군사적으로나 또 상업적으로 중요했던 길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강화 지역을 이 갯벌을 살펴보게 되면요, 강폭은 좀 넓은데 갯벌이 많이 있어가지고 꽤 숙달된 사람이 아니면은 쉽게 백길을 찾아 나가기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이제 개풍군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방이 되면서부터 개풍군에 비극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38선으로 인해서 개풍군이 분할이 됐기 때문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이 송악산이 있는데 그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 사이 두 개를 갖다가 그 사이에 38선이 지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6.25 전에도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요 송악산 주변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획정된 38선은 개성 군민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현재 그 한국군이 지금 이 38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개성에서 지금 청란에서 이쪽 황해도 이 배천까지 이 역삼각형이고요. 그다음 이쪽 그 개풍군도 말이죠. 여기 그 임진강을 보면은 이렇게 역삼각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군인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켜야 될 면적이 너무 넓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브로그에도 그 개성 문산 전투에 관해서 그 한국 전쟁사 부도 육군사관학교에서 나온 거를 이제 전황도를 하나에 복사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위키 백과에서 그 개성 문산 전투에 관해서 사항도 이제 옮겨 놨는데요. 결과적인 내용은 바로 이제 그와 같은 불리한 여건에 있었던 거죠. 결국 그렇게 38선이 획정되었는데, 그나마도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38선 이남의 개성시와 개풍군이 미수복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향면이 또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 개풍 군민께서 그 지금 남한 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것은 2010년에 제가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그 광화 평화 전망대에 갔던 그때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강화 평화 전망대에서 이제 바라본 개풍군 모습인데요. 지금 윤택님 선생님께서 지으신 구슬로스는 역사, 미수복 경기도민의 분당과 이산의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개성, 개풍, 장단 실향민들이 들려주는 생애사의 절정은 한국 전쟁이고 전쟁 이야기의 핵심은 피난과 남하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해방 당시 38선 이남에서 살았기 때문에 피난이나 남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피난이 휴전과 함께 남하가 되어버려서 실향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지금 강원도민의 이상과 분단의 양상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미수복 경기도민은 한국 전쟁 이전에 38선 이북의 개풍군과 장당군을 제외하고 송악산의 남쪽은 남한에 속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수복 강원도는 완전히 북한에 속해 있었습니다. 38선 이남의 개성 시민하고 개풍 군민은 북한 정권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수복과 일사후퇴를 겪으면서 중첩된 이산의 양태는 미수복 강원도민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남하 경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수복 강원도민은 철원에서 산을 타고 한탄강을 건너 동두천에 이르는 비교적 단순한 루트를 이용했습니다. 반면에 미수복 경기도민은 육로뿐만 아니라 임진강이나 한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첫 번째 남하 루트는 해방 이전에 개성역, 봉동역, 장단역에서 경의선을 타고 서울로 이주하거나 한국 전쟁 중에 육로로 남하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그 봉동역이라 하면은 지금 저 개성공단에 있는 역, 그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천 내강을 건너고 다시 임진강을 건너서 파주로 남하하는 루트였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그 장당군하고 이쪽에 그 개풍군하고 경계선에 사천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 사천강을 넘어서 다시 또 임진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을 또 건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광덕면 닭머리 포구에서 한강을 건너 강화로 남하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흥교면 영정포구나 임한면 조광나루터에서 한강을 건너 김포나 파주로 남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광덕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흥교면, 임한면이 있는데요. 각각 대응되는 포구에 따라서 강화도, 그 다음에 김포, 파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경인일보에 게재되었던 황해도 연백 출신 고고한 할아버지의 그 실향기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 경기도 시흥에 보게 되면 그 소래어촌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북에서 내려온 월남민들의 해안 정착촌으로 번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소래포구는 그 실향민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황해도 옹진상해, 연백상해, 개성상해 등의 간판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풍 군민도 적응을 해야 했을 겁니다. 박광현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성 출신이면서 개풍을 오가면서 중공군 후방 부대를 공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개성 유격대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그 개성 출신인데요. 일사후퇴 때 그 이제 중공군이 밀고 내려왔다가 이제 서울이 함락됐다가 다시 재수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51년 3월 초 서울이 중공군 치하에서 벗어났고 중공군은 북으로 쫓겨나왔다. 그러나 4월 22일 다시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개성을 떠나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인천으로 갔다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미군 부대를 통해 가지고 편의대를 모집한다고 해서 이제 자원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부대원들은 모두 이제 개성 또는 개풍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1년 5월 22일 후방 교란을 위해서 이제 개성을 이제 진입을 했고요. 개성 쪽 흥교면에 조랑초를 통해서 상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월 22일 개성으로 가서 어머니를 갖다 배웠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을 뵀던 그런 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박광현 어르신은 미수복 경기도민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주 어르신께서는 한국전쟁 직후 그 남과 북이 물물 교환을 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회고하셨는데요. 제 브로그에 관련 사연을 갖다 옮겨놨습니다. 그 지역은 그 강화도 철산리 산이포에서 1.8km 떨어진 개풍군의 영정포하고 해창포였다고 합니다. 캐나다 교포인 강공선 어르신께서는 그 6.25 참전 경험을 갖다가 이제 수기를 써서 책을 내셨는데요. 이분은 원래 개성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국 전쟁 발발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자랐다고 합니다.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지금 그 피신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월 초에 수복이 될 때까지 그야말로 이제 숨어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개성은 수복된 후에 영연방사단에 소속된 영국군 보병 1개 대대가 주둔했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통역관으로 모집이 되어 가지고 활동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평양에서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소녀하고 인연이 돼서 이제 부부를 맺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이민하기까지 그 과정을 갖다가 생생하게 이제 소개한 글이 되겠습니다. 제 브로그에도 그 일부를 올려놨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풍 구민의 삶에 관해서는 그 소설가 박완서님께서 경기도 개풍군 청교면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쓰신 그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 그 초년의 삶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부분은 제가 브로그에 다 옮겨놨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성에는 현재 그 고려 왕릉이 한 60여 개 정도 예상이 되는데 18개 정도만 그 능 주인이 확인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이제 개풍군에 소재되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일부는 그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그 국립중앙박물관 중앙홍을 로비에는 경천사 10층 석탑이 지금 그 로비에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개성에 있는 게 어떤 연유로 해서 지금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오게 됐는지 그런 기막힌 사연을 갖다가 제가 또 옮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 2020년 7월호 신동아 2020년 7월호에 게재되었던 건데요. 이 옮겨놨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성시하고 개풍군 지역의 기독교 역사 자료에 관해서는 제가 좀 브로그에 또 옮겨놓은 게 있는데요. 그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 소장 희귀 사진 자료라고 해서 그 책자로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서 그 개성과 관련된 그런 사진만 제가 몇 장 옮겨놨습니다. 브로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풍군 출신 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풍군 출신으로서 4.19 주역으로서 중국 전문가이셨던 이세기 전 의원님께서 개풍군 출신이었습니다. 불교 현대화에 초석을 다진 실업가인 덕산 이한상 선생님께서 개풍군 임한면 출신입니다. 이분은 이제 불교 신문을 재건하셨고요. 그 풍전 산업을 설립을 하셔가지고 그 한국 최대의 그 토목 건축 회사를 키우셨던 분인데요. 광화문 내거리의 랜드마크의 하나인 그 정보종합청사, 그다음 광교 종원의 본점, 그 풍전상가 등을 이분이 이제 지으신 거고요. 그 풍전 호텔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국사학자이신 그 이성근 박사님께서도 개풍군 출신이십니다. 그 허채경 한일시멘트 회장님께서도 역시 그 개풍군 북면 출신이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경기도 개풍군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